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매번 주목할 만한 월가의 인물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죠. 뉴력퓨전의 이윤수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해명을 하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해명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네. 그 아사히 볼을 제가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사히 볼이 이제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아사히라는 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 네. 그거를 제가 마시고 왔다고 오해가 되는데 이제 아사히 볼은 과일을 이용한 간단한 간편 음식입니다. 네. 저는 술도 잘 안 마시고 운동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합니다. 음주 방송이 아닌 네. 작은 과일로 만든 아사이볼이라는 샐러드였다는 점 한 번씩 참고를 해주면서 열심히 음주 방송이 아닌 운동을 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명을 했으니 미증시 흐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C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던 반도체 종목들은 인텔이 폭락이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표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네. PC랑 GDP가 나왔는데, 근원 PC만 보자면은 사상 처음으로 드디어 말 3% 벽을 깨고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GDP는 4분기 약세다. 4분기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올해 이제 24년 1, 2분기에 반등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4분기가 또 너무 잘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호재도 담담해질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게 두 가지가 주요 이슈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대망의 FOMC가 있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동결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예측하는 게 3월 인하를 얘기하냐, 5월이나 6월 인하를 얘기하냐,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를 조금 컴다운 시킨 것 같아요. 좀 접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진정을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3월에 인하해서 올해 6번을 쭉 인하를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페드워치만 봐도 이제 5월 이나 정도로 이제 컨센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파월이 3월 이나 안 한다라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온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좋게 인하되는 방법이 있고 나쁘게 인하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우선 나쁘게 인하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지금 꺾일 기미가 보여서 미리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프트 랜딩에 실패했다고 연준 의장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고요. 소프트 랜딩이 지금 시장의 이 상승을 떠받드는 가장 큰 센티먼트인 거를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약재겠죠. 다만 이제 반대로 좋은 금리 인하는 이제 이 실질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게 실질금리인데, 지금 그 명목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파월이 봤을 때 실질금리가 너무 불필요하게 높다. 실질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와 무관하게 실질금리를 내려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리면은 이거는 좋은 금리 인하입니다. 시장이 바라는 소프트 랜딩을 연준 의장이 직접 입으로 인증을 해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의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FOMC가 목요일 새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FOMC 발표 이후에 파월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리포트는 바로 레이 달리오인데요. 레이 달리오 시작부터 저는 좀 불안했던 게 사실 2023년 한 10월쯤에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년 전망이 좀 비관적이다. 그게 2024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의 경제 전망 리포트가 좀 개요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다행히도 네.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긴 좀 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레이 달리오가 5회를 두고 우선 이제 긍정 부정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투자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투자 지형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마켓 레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대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대상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좀 새로운 시대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레이 달리오가 올해를 두고 과거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키메라 같은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던데 어떤 관점에서 표현을 한 건가요? 근데 이제 키메라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동물이 합성된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올해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대, 그러니까 2010년 제로금리였던 2010년대 말고 그 이전 시대에서 굉장히 주식과 경제에 중요했던 요인들, 요게 이제 다시 등장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올드보이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못 봤던 새로운 변수들, 그러니까 뉴보이들이 다시 오게 된 이 뉴보이들이 와서 합쳐지는 그런 지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상으로 처음 보는 요인들도 있을까요, 저희가? 네, 우선 처음 보는 요인은 AI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정부 부채 부자가 된 미국인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 새로운 뉴보이들을 얘기를 하기 전에 올드보이들을 먼저 네. 이 영보다는 올드를 먼저 좀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가 누구들이냐?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건데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이 공짜인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하면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캐시 스트레시라고. 현금은 쓰레기다. 왜 쓰레기냐면은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됐으니까 이제 현금의 수익률은 단기 금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예금 이자가 0%니까 이거 뭐 현금이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미 잘 오르고 있고 예쁘게. 그래서 이 현금이 쓰레기였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금이 괜찮은 선택이 됐다는 거죠. 이 정도 금리면은 내가 예금이나 적금, 예적금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다른 투자를 할 때 뭐 주식을 하든지 부동산을 하든지 뭐 다른 투자를 할 때 꺼려지게 됩니다. 1차 허들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이자 이렇게 괜찮은 수준으로 받는데 내가 이거 예적금 깨고 이거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첫 번째 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투자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건데 뭐 제가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를 끝나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접어든다. 예전에는 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 디플레가 산재했던 시대니까 인플레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물가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는 당연히 그에 맞춰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러면 왜 이 물가가 상향 평준화가 되느냐? 레이 달리오는 탈세계화, 그러니까 지정학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이후로 미국과 이제 소련이 냉전 시대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이 양극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1989년에 소련이 패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혼자만의 시대가 독주가 펼쳐집니다. 그걸 일극 체제라고 하다가 한 2018년부터 중국이 치솟아 오르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터지고 나서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삼극 체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 혼자가 이 세상을 다 컨트롤했던 그 평화로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지러운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탈세계하면 항상 따라오는 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리쇼어링.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내가 이 안보가 중요해지니까 생산 시설을 다 자국화하고 원자재 재료도 다 자국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싼 나라에 외주 줘서 싸게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는 이 지정학 때문에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면은 뭐 다시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고 이렇게 될 텐데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세계화 진행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1830년부터 세계화 진행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제 파란색은 이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이 외국인 투자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1910년대 이전부터 세계화가 좀 주춤하기 시작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차 대전 이전에 세계화가 주춤하는 기간인데 이제 1차 대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원래 세계화가 시작됐던 게 이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생기면서 증기기관도 생기고 철도도 깔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이동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또 제국주의 시대라서 이제 각국들이 막 이 식민지를 넓히는데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가 안 좋지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세계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세계화가 진행이 되다가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제 강대국끼리 조금 신경전이 펼쳐지니까 그 전부터 이미 세계화는 좀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세계화 물결이 살아날 때까지는 정말 몇십 년이 걸렸는데 이걸 보면서 레이 달리오도 봐라 세계화 물결이 한번 멈추면은 몇십 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하우드 막스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화 탈세계화는 이제 진자 운동 같은 거다. 근데 진자 운동이 주기가 굉장히 길다. 그러니까 세계화로 지금 있던 진자가 탈세계화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올드보이들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뉴보이가 있을 텐데 어떤 새로운 요인들이 있는 거죠? 네, 뉴보이들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부 부채 그래프를 시계로 한번 쭉 길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 부채가 심했던 시기가 없거든요. 아, 지금 이 네, 상황에서. 요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 이 정부 부채가 레이 달리오는 항상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채가 계속 쌓이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이제 부채가 다 이제 디폴트되고 이러면서 이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불행하게도.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를 찍어낼 거라는 건데 미국이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찍어낼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 그럼 주기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긴 한데 그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코로나 때가 침체가 선언이 됐었는데 침체가 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끝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가 뭐 재빨리 이제 이 재난지원금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침체가 빨리 끝났던 건데 이제 학습을 했다는 거죠 각국 정부들이.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 뿌리면 재정정책 펼치면 침체 막을 수 있네. 그럼 앞으로 침체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당연히 돈을 뿌리겠죠. 그러면 다 정부 부채가 높아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아까 탈세계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생산 수단을 시설을 다 자국화하는 과정에서 인프라를 또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없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부 돈이 쓰이고 또 이제 뭐 기후 위기가 문제다 보니까 또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까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찍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한계까지 가는 그 과정은 좀 편안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 뷰를 바꾼 거랑도 좀 이제 이 상통하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미국의 가계 자산과 GDP 대비 미국의 가계 대출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마디로 역사상 지금 제일 부자입니다. 어,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때 받은 것도 그래서 있고 그렇게 임금도 지표들이 오르고. 계속 잘 나오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소비를 막 하니까 원래 이제 침체가 온다는 사람들은 아 이게 이렇게 긴축 심하게 하면은 가게들이 지갑 닫고 가게들 재정이 약화되면서 경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미국인들이 너무 부자라서 뭐 이제 긴축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침체는 앞으로 차가울 침체는 미국인이 부자인 이상 뭐 얕거나 안 오거나 이럴 텐데 결국에는 이제 부채는 쌓이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와 기후 위기는 AI는 뭐 여러 번의 이 역사상 이 여러 가지 생산성 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PC 혁명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레이 달리오는 이 AI가 가장 큰 생산성 혁명이다. 뭐 전례 없는 수준이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로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후 위기도 상당히 큰 이 지금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례다. 아마 기후위기는 재밌는 거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데 더 많이 돈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들이 새로운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제 이 아까 봤던 이제 올드보이들이나 이 영보이들이죠. 영보이들이 합쳐져서 어떤 시대가 투자 재정이 생기느냐.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올드보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완화는 느리게 하고 긴축은 앞으로 빠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경기가 조금 꺾일만 하면은 바로 그냥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완전히 안 꺾이고 바로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완화를 하는데 굉장히 좀 꺼려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더 꺾이는 거를 두고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긴축은 굉장히 빨리 한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플레이션 처음에 뭐 오냐 안 오냐 했을 때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곧 사라진다 아니면 뭐 계속 간다. 있었죠. 많았죠. 그쵸.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아,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 없이 진짜 이 들불 붙듯이 불어나는구나. 그래서 긴축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는 완화가 느려지니까 경기의 바닥은 더 깊어지고 긴축은 빠르게 들어가니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또 AI나 기후위기나 이런 또 굉장히 큰 투자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또 굉장히 또 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2010년대처럼 우상향하는 시대가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기서 이제 AI나 기후위기 같은 투자 기회가 큰 투자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제 지수 투자하고 그냥 바이앤홀드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뭐 기업 분석하고 매크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알파 투자는 알파 헌터들이라고 하거든요. 초과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런 알파 투자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중국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떠오를 줄 알았는데 중국은 언급이 안 됐나 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리스크라고 하기는 않았고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 성장 모델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자원 집약적인 인프라나 부동산에서 좀 이 IT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지금 긴축이랑 이 완화책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 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부채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침체해 놓으면 안 되죠. 그것도 완화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국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때서야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쭉 종합해보고 올드와 뉴를 봤을 때 레이달리오는 2024년엔 어떻게 경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걸까요? 네, 투자 지형은 앞서 말한 듯이 이런 식으로 알파 투자가 상당히 각광받는 시대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를 좀 더 특정해서 얘기하자면 올해 뭐 나쁘지 않다. 이제 아까 이제 이 서두에 걱정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올해 상당히 좋게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만 떼고 봤을 때는 나는 경제 양호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악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최고도 아니다.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자가 된 미국인 때문에 침체가 좀 막았고 침체가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레이달리오가 항상 거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품이 자기가 보니까 이미 좀 다 터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터졌냐? 그러니까 VC라든지 P라든지 이런 데서 좀 터졌다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거래가 종료된 ETF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여기 근데 거래가 종료된 ETF들이 23년에 갑자기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폐된 ETF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때 좀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뭐 메타버스, NFT ETF 뭐 이런 것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달리오가 봤을 때는 이런 코로나 때 굉장히 핫했던 뭐 VC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데가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그게 버블이 터진 걸로 이제 가름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버블이 터지거나 뭐 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최고는 아니라고 한 이유는 가계가 부자긴 한데 이제 이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계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클 것이다. 이건 이제 기업의 이자 지출 증가폭을 나타낸 건데 기업들이 이제 제로 금리 때 싸게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 저금리 대출이 만기가 되는 게 24년, 25년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24년, 25년에 금리 이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금리가 높은 상태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확 뛰고.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이 이제 2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가계도 마찬가지일 거다. 가계도 만기가 보통 이때 집중돼 있고 다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초과 저축이 좀 쌓인 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뭐 생각만큼 엄청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이 걱정된다라고 했던 요인 중 하나가 지정학적인 리스크였거든요. 전쟁이 터지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2024년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 원인이 됐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지금은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다행히도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위험하긴 한데 레이달리오 이때 한창 작년에 이 미중 갈등이 정말 엄청 심했을 때 뭐 대만 두고 뭐 중국이 침공하니 많이 미국이 개입하니 많이 이랬을 때 이거는 잘못하면 진짜 전쟁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 갈등의 이제 최악의 형태, 최악의 결말이 전쟁인데 레이달리오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미팅한 이후로 전쟁은 안 날 것 같다. 전쟁 안 나는데 대신 그 전쟁이라는 게 국력 경쟁으로 좀 변질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군사력으로 서로 맞붙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경제력이 강하고 누가 더 외교력이 강한지 누가 더 영향력이 강한지로 경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국력 경쟁으로 이제 변질이 돼서 최악은 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이달리오가 보는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 리스크가 뭡니까? 최대 리스크는 이제 국내 갈등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의 국내 갈등.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레이달리오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내전의 직전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 내전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내전 직전에 나오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해서 좌우가 너무 벌어져서 중도가 없다든지 그리고 이 사법 재판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론 재판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민주적으로 서로 논쟁을 안 하고 또 이제 사법부의 판결이 정쟁화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걱정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콜로라도에서 출마를 하니 못하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결을 뒤집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어차피 바이든이랑 트럼프 붙을 것 같으니까 대선에서는 근데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죠. 저게 왜?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 저거 따를 수 없다라고 할 거고 반대로 트럼프가 못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겠죠. 의회까지 쳐들어간 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쟁화되고 그리고 당론이 실종되고 정치인이 뭐 이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도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내전 직전에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요게 지금 미국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레이달리오가 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너무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레이달리오는 이 국내 갈등이 지금 제일 리스크고 대선에서 아마 그 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이 딱 치러졌을 때 승복을 하냐 안 하느냐 요게 가장 문제가 되고 요거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신 걸 쭉 들어보면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뭘 하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대응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는 어떻게 보나요?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달리오가 봤을 때는 늦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1.5도씨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80만 년 전부터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1.5도씨가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2100년까지 1.5도 이상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지 말자라는 겁니다. 1.5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1.5도를 안 넘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배는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지금 레이달리오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후 그러면 우리가 1.5도 막는 거는 실패했으니까 적응을 해야 된다. 적응에 돈이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앞으로 폭염이 내리쬐고 산불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거기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준으로 이 기후가 계속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지를 못하면은 한반도가 뭐 1년에 절반이 여름이 된다고요. 뭐 폭염은 한 60일인가? 2달 내내 폭염이 내리친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모기가 있는 것 자체도 이상기후 현상이 이상기후 현상이죠. 네. 그럼 이제 뭐 그렇게 더워지면 이제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단열재를 더 많이 쓰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해가는 기후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 적응할 텐데
거기서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ESG 투자는 기후 위기를 불행하게도 막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데서 뭔가 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른 투자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우리가 뭐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투자보다는 결국에는 지구가 많이 뭐 이제 열탕화라 그러잖아요. 열탕화가 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거기가 이제 진짜 ESG 투자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정확히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어느 쪽은 어떤 말씀이죠? 새롭게 재편되는 투자 지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진다. 그러면 어느 원자재 쪽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요? 금속이죠. 금속 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쭉 레이달리오가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뭐 구루들 발언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계속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뭐 이제는 시대가 다들 바뀐다고 하고 있구나.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뭔가 이제 평화로운 2010년대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와일드했던 그 전의 시대로 과거와 같은 시장이 펼쳐진다고 보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뉴스보다는 올드스를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에서 배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201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계를 쭉 두고 보면 굉장히 특이한 시대였거든요. 변동성도 적고 주식도 너무 잘 오르고 물가도 뭐 높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시대에서 이제 원래 변동성이 컸던 시대로 가면은 그 시대는 어땠는지, 우린 그 시대에서 뭘 배울 수 있었는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알파를 위한 우리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보면서 거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뉴력비전의 이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